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 노래 알고 계신가요? 가사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아마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어릴 때 한 번씩은 보셨을 법한 이상가족 찾기 방송. 이 노래가 나왔을 땐 거의 대한민국 전체의 테마곡이 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끈 노래였는데요. 어릴 때 트로트 리듬이 재미있고 우스워서 따라 부르기만 했지 이 가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수많은 이상가족이 생겼습니다. 정치체제로 인해 통일이 되지 못한 채 38선을 붕괴로 휴전이 됨으로써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부모 자식과 혈육을 그리는 단장의 노래 잃어버린 30년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30년은 단 하루 만에 만들어져 한 방송사가 1983년 6월 30일 첫 방송을 시작한 특별 생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를 통해 역시 단 하루 만에 히트한 진기록을 가진 노래입니다. 아무리 TV와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일지라도 단 하루 만에 히트한 노래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방영된 이상가족 찾습니다는 세계방송 사상 대기록을 수립했고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영상물과 사진 등 기록물은 2015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주 역사적이고 우리나라 이상가족의 슬픔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생이별이란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살아있는 혈육이나 부부간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전 가족은 당연히 제 곁에 있다고 생각했죠.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는 거, 그리고 가족이 없다는 거,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72년 전, 이상가족뿐만 아니라 아직도 가족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 자식을 갑자기 잃어버린 채 평생을 눈물로 사는 생지옥. 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저렇게 됐을까? 가족은 늘 함께인데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제가 한 이 생각이 참 어리석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가족을 잃어버리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곁에 있던 내 부모, 내 형제가 갑자기 사라진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한평생을 떨어져 지낸 형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건을 파헤치고 범인을 잡는 스릴러 수사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수사물을 엄청 좋아하다 보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드라마를 모두 섭렵했죠. 그래서 제 일상은 항상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 누가 범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탐정이 된 듯 모든 것을 허투루 보지 않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상하네. 요거트를 내가 냉장고 셋째 칸 좌측에 뒀는데 뭔가 달라져 있어. 그리고 하나가 없어졌고. 누구야? 누가 내 요거트 훔쳐먹은 거야? 전 집안의 쓰레기통을 다 뒤지고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요거트 통은 분리수거함에 아주 깨끗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 하던 찰나에 플라스틱 숟가락에 미세하게 묻어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죠. 오호라, 이 립스틱 자국 잡았다 요놈. 전 바로 숟가락을 들고 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언니, 내 요거트 먹었지? 뭔 소리야. 증거가 있어. 빨리 말해. 그러면 봐줄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이렇게 나오시겠다. 자, 이거 봐. 우리 집에 너처럼 립스틱 빨갛게 떡칠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너밖에 없잖아. 이게 언니한테. 너 일로 와. 전 언니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범인을 잡았다는 쾌감에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완전 범죄를 꿈꾸지만 저한테는 절대 안 통하는 일이었죠. 전 경찰이 될까 고민도 했지만 경찰대학에 갈 만한 실력은 되지 않아서 결국 언니를 따라 간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 적성과 맞을까 고민을 했지만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끝에 한 대학병원에 취업을 했고 거기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배치된 저는 매일매일 전쟁터를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어이씨, 너 여기 약 탔지? 나 죽이려고? 어? 나 죽이려고 그런 거지? 어? 네? 환자분, 이 주사를 맞아야 통증이 가라앉아요. 자꾸 이러시면 큰 병 된다고요. 지금 빨리 치료해야 해요. 너 누구야? 빨리 말해. 너 간첩이지? 진짜 열받네. 전 이런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저만의 방식으로 환자를 진정시키곤 했습니다. 어떻게든 환자를 치료해야 했으니까요. 아저씨, 나 간첩 맞아. 그러니까 잠자코 있어. 자, 내 주머니에 총 있어. 자, 보이지? 전 휴대전화를 넣은 주머니를 총이라고 환자에게 말했고 환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제 본심이 나오네. 난 너를 살리기 위해 내려온 간첩이야. 넌 살아서 네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네? 전 백수인데요. 알지. 앞으로 술 처먹지 말고 사람 때리지 말고. 알았어? 몸을 단련해야 네 자신을 지킨다 이 말이야. 안 그럼 나와 반대편 간첩이 널 죽이러 갈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행동거지 조심해. 알았어? 다음엔 이 주사가 아니라 진짜 총이 널 기다릴 테니까. 네네네. 명심하겠습니다. 취객이나 꼬장을 부리는 환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저는 환자들을 잘 다독여 치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수사물 드라마를 본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환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전 바로 환자에게 뛰어갔고 들것에 실려온 환자를 보고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뭘 드신 거죠? 술이랑 수면제 같은 거요. 한 배갈은 될 겁니다. 놈이 죽으려고. 저 진정하시고요. 아드님 괜찮으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선생님! 그 환자는 무슨 연유인지 독한 술과 수면제 2통을 삼키고 목숨을 끊으려 한 환자였습니다. 젊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남자였는데 뭐가 그렇게 괴로워 저런 선택을 했을까란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다행히 환자는 치료가 잘 돼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입원하셔서 치료를 좀 꾸준히 받도록 합시다. 큰 고비는 넘겼어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렇죠, 김 간호사? 아니에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아이고 간호사 선생님, 우리 아들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환자분이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환자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그 남자에게 뭔지 모를 강렬한 끌림이 느껴졌고 다른 환자들보다 유독 그 남자 환자를 더 챙기게 됐죠. 전쌤, 318호 환자 아예 말을 안 한다며. 그래요? 내가 돌아버리겠어. 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창문만 보고 있다니까.
링거 좀 교체하려고 들어가면 난리도 아니야. 환자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자기 아들 감당이 안 되나 봐. 그럼 제가 318호 환자를 좀 봐도 될까요? 전쌤이? 그럼 나야 땡큐지. 자기는 그리고 워낙 환자들 설득도 잘하니까 자기가 담당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전 그날 수간호사 선생님께 318호 환자를 맡게 해달라고 했고 그날부터 전 그 남자의 담당 간호사가 됐습니다. 환자분, 오늘은 컨디션 좀 어떠세요? 전 오늘부터 환자분을 치료해드릴 간호사입니다. 남자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링거를 놓으러 갈 때면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환자분, 링거 교체해야 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이러다 정말 죽어요. 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환자분 어머님, 아버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시고 환자분 걱정만 하고 계신다고요. 죽고 싶으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 죽어요. 왜 고생하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라고? 전 남자에게 화를 냈고 그 남자는 드디어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했어. 내가 없어져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진 그때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다시 남자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없어지면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되나 생각해 봤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당신이 이러는 거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 얼른 일어나야죠. 안 그래요? 그 남자는 가만히 저를 쳐다봤고 절대 내주려 하지 않았던 팔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링거를 교체하면서 남자에게 한마디 했죠. 내가 내일 아침에 왔을 땐 창밖이 아니라 절 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앞으로 잘 보여야 제가 환자분을 잘 치료해주겠죠? 아니면 왕주사를 엉덩이에다가 아주 아프게 놓을 거니까. 남자는 피식 웃었고 전 그 남자의 웃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렇게 잘생긴 얼굴에 왜 그늘이 졌는지 그 남자에게 미소를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318호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뭔가 떨리고 기대에 찼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랄까요? 제가 들어가면 어제처럼 미소를 지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죠. 전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노크를 했습니다. 환자분, 오늘은 제가 병실을 들어가자마자 절 보며 살짝 미소 짓는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그의 음성은 절 가슴 뛰게 만들었죠. 오셨어요? 여기 좀 건조한가? 제가 목이 잠겨서. 어제보다 좀 어때요? 한결 낫네요. 어제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행이네요. 식사는요? 오랜만에 다 먹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럼 왕주사는 안 맞으셔도 되겠네요. 그러게요. 제가 주사 무서워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주사 맞기 싫어서라도 얼른 일어나야겠네요. 그리고 부모님께 연락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안 그래도 엄청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매일 병실 앞을 지키고 계셨어요. 지금 환자분 모습 보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선생님의 그 진심 어린 말이 절 낫게 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요? 그의 부모님은 다시 일어난 아들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고 저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선생님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하지 뭡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아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안 받으면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 늙은이들 생각해서 받아주세요. 그의 부모님이 제게 준 선물은 반지였습니다.
정말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내가 금은방을 한다오. 다이아 중에서도 최고 중 최고로 주문했어요. 선생님 손이 너무 곱고 예뻐서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그 반지 모양은 우리 아들이 골랐다오. 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걸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한 말이 제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저 녀석이 장가를 가야 하는데 갈 생각을 안 한다오. 혹시 우리 간호사 선생님 결혼했수? 안 한 것 같은데 워낙 잘나고 예쁜 아가씨들은 다 임자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선물을 제가 받아도 될지. 그럼 잘 됐네. 그럼 이건 뇌물인 거유? 우리 아들한테 알려줘야겠네. 네? 그랬습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한 말이 그 남자의 다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게 했고 그날 이후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전 그 남자의 마음문을 다치게 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아픔을 그렇게 갑자기 묻는다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죠. 이제 태어날 때 다 됐네요. 좋으시겠다. 그렇죠.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글쎄요. 늘 저한테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태어나면 그것부터 해야죠. 우선순위요?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정말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뭔데요? 어떤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든 여자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전 그 남자를 몰래 짝사랑해왔거든요. 짝사랑은 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318호 봤어? 318호? 그 꼴통. 꼴통이라니. 아니 누워있을 땐 몰랐는데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걸어다니는 거 봤거든? 키는 180에 완전 저세상 비주얼에 그리고 또 얼굴은 얼마나 하얗고 곱던지 너무너무 잘생겼더라고. 지금 3층 간호사들 난리야. 화장도 안 하던 것들이 그 남자만 나오면 화장하고 머리하고 쌩 난리 부르스도 아니더라니까. 전쌤이 318호 담당했지? 진짜 너무 부럽다. 뭘. 환자는 그냥 환자지.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좋다고 해도 저는 간호사고 그 사람은 환자일 뿐이었죠. 거기다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은 318호 남자. 전 몰래 짝사랑해온 마음을 천천히 접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글쎄요. 제가 굳이 알아야 하나요? 별로 안 궁금한가 보네요. 태어나면 알려줄게요. 저 모레 태원이잖아요. 모레 뭐예요? 모레요? 모레 비번이에요. 태어나는 날은 못 보겠네요. 전 그가 태어나는 날 누구보다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제 마음만 다칠 것 같았습니다. 저같이 키도 작고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간호사인데 이 남자가 저한테 마음을 줄 리가 있겠어요. 그냥 환자는 환자일 뿐, 간호사는 간호사일 뿐, 그리고 짝사랑은 짝사랑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드디어 그의 퇴원날. 저는 퇴원 잘하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건강하길 기도했죠. 집에서 뒹굴뒹굴 잠옷 차림으로 쉬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야! 왜? 전화 왔어. 누구? 어떤 남잔데 너 찾더라. 빨리 받아. 전 제 개인 전화도 아니고 집으로 전화한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오성이에요. 유오성이요.
저는 그 이름을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였습니다. 아니, 저희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제가 병원에 사정했죠. 용자 씨한테 연락 꼭 해야 한다고요. 저한테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죠. 용자 씨, 시청 앞에 오거리 알죠? 네. 그쪽으로 이따 5시쯤 나올래요? 할 말이 좀 있어요. 저한테요? 네, 와보면 알아요. 5시에요. 이따 봐요. 이거 데이트 신청일까요? 전 너무 들뜬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뭘 입을까 생각하다가 오늘을 위해 절 기다린 옷이 있었죠. 바로 얼마 전 언니가 백화점에서 산 핑크 원피스. 톰과 제리처럼 애증의 관계인 언니에게 원피스를 빌린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러 가는 길, 그 원피스가 아니면 제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은 언니한테 고양이 앞 쥐처럼 꼬리를 내리고서 다가갔죠. 언니, 뭐해? 뭐야? 네가 뭔 상관이야? 언니 있잖아. 나 언니 옷 좀 빌려주면 안 돼? 네가 미쳤구나. 꺼져. 언니. 징그럽게 왜 이래? 꺼지라고 했지? 언니는 문을 쾅 닫고 잠궈버렸습니다. 언니의 닫힌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전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은 늘 범인만 잡던 제가 이번에 완전 범죄를 꿈꾸는 빌런이 돼보기로 했죠. 언니! 야, 꺼지라고 했지? 내 옷에 손만 대기만 해. 전 언니 앞에 프렌치 토스트와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밀크티를 대령했습니다. 언니, 이 앞에 토스트 맛집이 생겼더라고. 그리고 이건 언니가 좋아하는 밀크티. 무슨 속셈이야? 됐어. 내가 사 먹으면 돼. 언니, 재료 소진으로 오늘은 장사 끝이래. 이게 마지막일걸? 이제 식탁에 갖다 놔 그럼. 그럼 언니 옷 좀 빌려줘. 다른 옷은 되지만 핑크색 원피스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 식탁에서 지켜볼 거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마. 그럼. 워낙 먹순이었던 언니를 전 토스트로 유혹했고 저는 언니 방으로 갔습니다.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얼마 전에 산 핑크 원피스만 보였습니다. 일단 입긴 입었는데 현관까지 나가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언니의 눈을 피해 완전 범죄를 꿈꿀지 생각했죠. 그리고 야, 여기 완전 맛집이네. 옷은 골랐어? 아니, 그냥 내 옷 입고 가려고. 그래, 네 옷 입고 나가. 그게 편해. 근데 어쩌냐. 덕분에 난 너무 잘 먹었지롱. 그랬어? 언니, 나 나갔다 올게. 잠깐! 전 순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절 유심히 보더니 말했죠. 야, 살 좀 빼. 너 등발이 장난이 아니야. 여자애가 이래가지고 연애나 하겠어? 그니까 네가 남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없나 봐. 언니, 나 나갔다 올게. 전 언니가 눈치채기 전에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실 전 언니 핑크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그 원피스를 감출 옷을 덧입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한판 전쟁을 치룰 걸 알았지만 그래도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은 꽃길 그 자체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후 그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이, 용자씨! 등 뒤에서 절 놀래키는 그 남자. 전 놀라기도 했지만 환자복을 벗고 일상복을 입은 그 남자의 모습을 보니 심장이 정말 튀어나올 정도로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태어나니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책도 사고 여기저기 구경도 좀 했죠. 근데 용자 씨, 오늘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병원에선 그렇게 당당하더니 오늘 왜 이렇게 부끄럼이 많으실까? 자, 가요. 그 남자는 제 손을 덥석 잡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전 가는 내내 이게 뭔가 생각했죠. 중화요리 괜찮죠? 네. 근데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뭔지... 제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용자 씨였어요. 네? 저를요? 내 안의 슬픔에 빠져서 자책하고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만 시키고 그런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게 용자 씨예요. 정말 제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용자 씨, 정말 고마워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용자 씨, 우리 서로 알아가 볼래요? 서로 알아간다는 건 이성으로 사귀자는 말이에요. 나 어때요, 용자 씨?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에게는 아닌가 봅니다. 전 그렇게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와 사귀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저에게 한 가지 말할 게 있다며 제 두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죠. 자기야, 자기 만나기 전까지 방황했던 거 사실이야. 그리고 많이 반성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도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껏 그랬던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것, 바로 30여 년 전에 잃어버렸던 남동생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자책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10살이었고 동생은 6살인가 그랬어. 문방구에 같이 갔는데 나는 친구랑 게임한다고 정신 없었고 동생은 그런 날을 보고 같이 놀자며 자꾸 보채기 시작했지. 난 정말 그때 동생이 너무 귀찮아서 너 자꾸 귀찮게 하면 버리고 간다라고 말했어. 게임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동생이 없는 거야. 난 너무 놀라서 온 동네를 찾아다녔어.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지. 밤늦도록 찾았지만 동생은 없었고 난 너무 무서웠어. 정말 내가 동생을 버린 거라 생각했거든. 그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좀 놀아주기만 했더라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엄마 아버지도 마음고생도 많이 시켰지. 동생이 없어진 후 엄마 아버지는 거의 전 재산을 쓰며 전국을 다 찾아다녔어. 난 죄책감에 엄마 아버지가 힘든 걸 보고 더 반응하고 삐뚤어졌지. 시어머님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린 후 한쪽 눈은 실명이 됐고 뇌졸중 증세까지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웃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우리 오성이 잘 부탁한다. 내가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 반지를 부탁했었단다. 아휴, 그런데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고맙다, 아가.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하죠. 오성 씨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절 가족으로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됐고 우리 식구는 늘 웃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질투를 한 걸까요? 행복한 우리 집에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유한음 씨가 아드님이죠? 네, 맞아요. 우리 아들. 유한음 씨, 지금 저랑 같이 있습니다. 네? 한음이가요? 우리 한음이 어디 있어요? 한음이 몸은 괜찮고요? 아이고,
선생님 계신 곳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휴, 우리 한음이 만나게 좀 해주세요. 보석방 하신다던데 시가 나가는 걸로 5억 정도 준비해 오세요. 그럼 제가 아드님 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시간은 2시간 후입니다. 2시간 후에 다시 전화드리죠. 시어머니는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집에 있는 온갖 보석과 현금을 챙기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그 남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돈 준비 다 됐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한음이? 화내지 마시고, 저희는 아드님을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화내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주소로 1시간 안에 오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유한음 씨는 못 찾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그 남자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쿠, 빨리 오셨네. 우리 한음이는요? 우리 한음이 저 차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받을 건 좀 받아야겠죠?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보석과 약 6에서 7억 상당의 현금을 범인에게 건넸습니다. 저 차에 가보세요. 아드님 있을 겁니다. 그럼 전 이만. 시어머님은 막내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차로 달려갔고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한 나머지 범인을 쫓아갔습니다. 우리 아들 어딨어? 어딨냐고? 내 아들 내놔! 아이씨, 할망구가 미쳤나? 차에 있다가 도망갔겠지. 난 몰라. 우리 아들 찾아내 빨리. 이거 안 놔. 너 늙은이 속여서 돈만 쏙 빼내가려고 했지? 너 천벌 받을 거야.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시어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 전화 버튼을 눌렀지만 범인은 그런 시어머니를 발로 차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구급대원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환자예요. 나이는 83세, 성별 여, 이름이 이남순 씨. 전 이남순이란 이름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남순, 시어머님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범인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란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이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요? 근처 폐공장에 쓰러져 계셨어요. 경찰에 전화를 하셨는데 범인이 어머님을 너무 심하게 구타해서. 전 어머님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평생 마음고생만 하다 가신 어머니. 왜 우리 어머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전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자기야. 우리 엄마 동생 찾는다고 10원 한 장 안 쓰고 살았어. 동생이 살아올 거라고 이사도 안 가고 사람들한테 자식 잃어버린 애미라고 평생 손가락질 받고 살았다고.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가 왜? 오성씨, 어떡해. 싸늘한 시신이 된 어머님 앞에서 저희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소식을 듣고 오시던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어머님과 같은 날 세상을 떠나시고 만 겁니다. 저희는 두 분을 한날 한시에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고 절망하게 되면 눈물도 안 난다고 했던가요? 왜 이렇게 가셔야 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전 장례식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오성씨, 우리 이럴수록 더 정신 차려야 해. 나도 엄마 아버지 따라갈 거야. 모든 것의 시작이 다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동생도 엄마 아버지도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럼 나는 어쩌고? 내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을 이렇게 만든 나쁜 놈을 잡아야지. 잡아서 완전히 짓밟아 놔야지. 당신이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어머님 아버님 한은 누가 풀어줘? 정신 차려 제발. 우리 부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낸 그 인간을 꼭 잡겠다고 말이죠. 장례를 끝내고 전 남편이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정성에 더 열심히 일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전 그날부터 범인을 찾기 위해 남편 몰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범인을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곤 했지만 전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만의 방식으로 수사를 했죠. 비번인 날이면 빠지지 않고 범행 장소를 찾았습니다. 범행 장소에는 CCTV도 단서도 없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으로 골랐구만. 그래도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는 법. 저는 현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공장을 수색하던 중 증거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배꽁초와 별 모양의 배지. 전 장갑을 끼고 증거를 수집한 뒤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가 찾은 거예요. 현장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범인의 물건인지 확신이 안 서서가. 현장은 잘 보존돼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잠깐만. 이건 군복에 달린 건데? 그랬습니다. 제가 주운 별 모양 배지는 군인들 군복에 달린 배지였습니다. 은색 별 배지. 저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경찰에 호소했죠. 범인은 군인 점퍼를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입었다면 이 별 배지가 없어졌을 거고요. 분명히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옵니다. 분명히요. 전 경찰에게 증거물을 넘기고 현장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온다는 믿음 하나로 말이죠. 하루하루 범인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정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전 이런 모습을 남편에게 들키기 싫어 연기 아닌 연기를 했죠. 자기야, 오늘 병원에서 배 아프다고 환자가 온 거야. 별의별 검사를 해도 문제가 없어서 기다리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우리 전부 깜놀했잖아. 배똥이 이만큼 차서 변비인데 자꾸 먹으면 변이 나올 줄 알고 하루에 5끼를 먹었다나? 너무 웃기지? 자기야, 이제 그만해도 돼. 왜? 너무 더럽지? 미안. 똥 이야긴 이제 안 할게. 아니,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된다고. 자기야, 나 자기랑 잘 살아갈 거야.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 나 때문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든 내색 못하는 거 하지 마. 당신은 내가 지킬 거야. 전 그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웃게 할까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한낮의 응급실에 환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저 팔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치료 좀 해주세요. 증상이 어떠시죠? 팔이 부러졌는지 너무 아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함이랑 나이,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그냥 치료해 주세요, 제발. 안 돼요. 환자분 정보가 있어야 치료할 수 있어요. 돈 내면 되잖아. 그냥 치료해, 빨리. 환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프다고. 나 아프다고. 그 환자는 아픔을 호소하다가 결국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도망쳤습니다. 전 그 환자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제 그 환자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팔이 부러진 건지 엄청 부어있던데. 아마 너무 아파서 곧 올 거예요. 네. 그런데 그날 밤 한 남자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플 때 먹는 통증약 없어요? 본인이 드실 건가요?
일단 진료부터 받으셔야 해요. 성함이랑 주소 말씀해 주세요. 아이씨, 꼭 말해야 됩니까? 그래야 약을 주는 거예요? 원무과 가서 성함이랑 주소 말씀하시고 다시 오세요. 그 남자는 원무과를 갔다가 그냥 팔이 아프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빨리 통증약을 달라고 했죠. 환자분, 팔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봐서는 집에서 찜질팩을 좀 해주시고 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약까진 필요 없습니다. 아이씨, 아프다잖아. 약 내놔. 전 다른 환자를 치료한다고 정신이 없던 차였는데 갑자기 응급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달려가 봤습니다. 그 남자는 응급실 물건들을 던지고 다른 환자들을 위협하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응급실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데 전 그 남자를 보며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군복 점퍼를 입은 저 남자, 제가 찾던 사람이란 생각이 든 겁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너 뭐야. 약 안 줄 거면 꺼져. 죽여버리기 전에. 죽여봐. 이 비열한 새끼야. 전 그 남자를 더 자극했고 결국 그 남자는 메스를 들고 절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와서 남자를 제압했고 남자는 경찰서로 갔죠. 병원에선 제가 놀란 걸 알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잔다르크야?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 왜? 자기야, 내가 범인을 본 것 같아. 뭐? 경찰은 병원 CCTV와 남자의 신상을 조회했고 별 모양의 배지의 주인이란 걸 알았습니다. 범인은 모든 사실을 결국 시인했습니다.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 남자가 시부모님이 뿌린 전단지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정말 남편의 동생을 알고 있는지 말이죠. 전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넌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우리 집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고. 그래서 감방에 들어온 거 아니야. 왜 찾아와서 지랄이야 지랄이. 너 유한음 알지? 뭐? 우리 시부모님이 걸어놓은 사례금 자그마치 3억이야. 네가 이 감방에 있다 해도 유한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 그 3억은 네가 가질 수 있어. 너 날 바보로 보냐? 너 내 딸 건드리기만 해봐. 네 딸한테 그 돈 가는 거야. 잘 생각해봐. 너야 여기서 썼겠지만 네 딸은 너처럼 살면 안 되잖아. 전 범인에게 미끼를 건넸고 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그 자식이 불었어요. 네? 유한음 씨랑 관련이 있더라고요.